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뉴욕 증시는 11월 첫날을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되겠죠. 미국 대선도 열리게 되고요. 또 11월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빅 이벤트들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한 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FOMC 회의까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중요한 속보들과 이슈들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앞둔 이번 한 주,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11월 첫날이었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인텔이 크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 0.7%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0.8%가량, 그리고 S&P 500 지수 0.41%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아마존과 인텔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날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좀 부진했습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은 키우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금요일장에서 아마존과 인텔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 6%대, 그리고 인텔도 7%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다른 빅테크도 한번 보실까요? 애플 일단 1%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날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알파벳은 약보합세, 메타도 약보합세, 테슬라도 0.35%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림세를 의미하는 빨간색이 좀 짙게 칠해져 있는데요.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는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함께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부터 함께 보시죠. 애플이 일단 1%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에 이 버크셔 서웨이가 또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애플에 조금은 하방 압력을 가해질 그런 요인이 됐었고요. 엔비디아는 0.86%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11월 8일부터 인텔 대신에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 금요일 좀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아마존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공개한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세, 전년 동기 대비 19%의 매출 성장세 기록하면서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부터 보시죠. 7%대 상승률 기록했는데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잉도 3.54% 강세였습니다. 노사 간의 새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안을 향후 4년 동안 기존 협상안은 35%였다면 이번에는 38%의 인상안으로 새롭게 타결을 받다고 하는데요. 이 협상안에 대한 투표는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통과가 돼서 파업이 종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대선 전에 변동성이 큰 종목을 처분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좀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트 레보라토리, 미국의 의료 관련, 건강 관련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미주리 법원이 아기 분유와 관련된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데 법적 책임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가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감사 사임 이후 연일 하락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0% 이상 하락했고요. 쉐브론은 실적을 공개했는데 좋았습니다. 또 3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면서 2% 이상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나왔던 중요한 지표들 두 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표는 미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겨우 12,000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시면 이 하늘색 막대기 다른 월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10만 건을 굉장히 크게 하회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일단 실업률이 4.1%로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로 9월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보잉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으로 이렇게 10월 고용이 낮게 나왔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용시장 붕괴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제조업 지표도 봐야겠죠. 미국의 제조업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신호들이 들려왔었는데 10월 ISM 제조업 PMI를 보니까 46.5를 기록했습니다. 8월과 9월 수치가 47.2였는데 이것보다도 낮아졌고요. 또 다우존스 예상치 47.6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위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평가를 봐도 미 제조업 활동이 10월에 또 위축됐고 그 속도가 9월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를 꺼리면서 수요가 약했다라는 그런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11월 FOMC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통화정책 방향이 나오고 또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제조업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두 가지 지표가 공개된 이후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사실 현재 기준금리가 4.75에서 5.0%에 머물고 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 5% 가까운 가능성을 선물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지표가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5%에서 98%, 9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반면에 동결 가능성은 5%에 육박하다가 지금 1%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연준 경제성장 둔화 속 금리 인하 준비한다라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저자가 바로 닉 티미라우스, 우리가 흔히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 주 목요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베이비 컷, 그러니까 스몰 컷을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로 결국 올라왔고요. 2년물도 4.2%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마지막으로 챙겨보시죠. WTI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33%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이 며칠 내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약간의 상방 압력을 더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3일 날 발표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2월로 예정돼 있던 증산 계획을 한 달 더 연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소식이 또 WTI에 이번 주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나타내고 있죠. 이날 그래도 소폭 밀렸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자면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을 좀 높였기 때문에 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작을 정리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대선 또 이후에 어떤 점들을 챙겨봐야 할지 2부에서의 마감 브리핑과 사인 시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첫날을 맞이하는 월요일인데요. 주요 이슈들 같이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막판에 뒷심을 해리스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현재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초박빙 승부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해리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전에 투표한 참여한 인구 같은 경우도 7,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투표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이미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과 조지아 등 총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살짝 앞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안에서는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는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근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보다 미국 주식 상황에는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표가 기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판도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인텔과 엔비디아의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인텔을 몰아내고 다우지수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25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인텔을 새로 들어온 엔비디아가 빼내는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작은 돌이 큰 바위를 빼내는 꼴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다우지수에서 자리매김을 해왔었죠. 다우지수는 미국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데요. 이러한 다우지수에서 엔비디아가 PC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제치고 AI 붐과 반도체 산업의 주요 변화를 반영하면서
자리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텔이 엔비디아로 대체되는 것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180% 이상 올랐고 반대로 인텔은 AI 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올해 주가는 50% 넘게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CPU 최강자인 인텔 같은 경우는 AI 트렌드를 놓치고 야심차게 부활시켰던 파운드리 사업마저도 부진에 빠지면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2월에 반도체 왕이라 불리는 팻 겔싱어의 최고 경영자 복귀가 있었지만 과거 인텔의 영광은 살리지 못했고요. 이제는 오히려 회사를 매각해야 될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인텔은 더 이상 블루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우지수에서 97년도 이후 교체된 종목은 단 8개밖에 없었는데 지난 2월에는 아마존이 새로 편입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3분기 호실적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인텔의 분위기 시장 안에서 나쁘진 않았는데요. 새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버핏의 버크셔는 애플을 추가적으로 대거 매도하고 현금의 보유량을 사상 최대치까지 올린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업 가치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또 버크셔는 여전히 애플의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23년 말 이후 9억 주가 넘었던 애플의 보유 주식은 현재 3분의 2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버크셔는 그동안 보험 사업으로 확보했던 막대한 현금을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었는데 올해 들어서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력 투자처 주식을 대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핏 회장은 최근 이러한 상황을 놓고 왜 새로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서 살 게 없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경제시장의 낙관론에 더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투자의 규제로 부리는 워렌 버핏은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행보가 더 옳은 선택이었을지 시장 상황 면밀하게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소식도 주말 사이 전해진 게 있어서 함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우버의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사태 기억을 하시죠? 이번에는 테슬라가 우버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 계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 공개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우버의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크레딧 혜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구매하는 우버 운전자는 테슬라 크레딧 $1,000를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차량으로 100회 이상 운행을 완료하면 우버에서 보상으로 $1,000를 현금으로 추가로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파트너십은 내년 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전까지 우버로 먼저 시장 규모를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부터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도 선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었죠. 다만 시행하기 전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로보택시 사업화에는 미국 교통당국과 각 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비관론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우버와의 파트너십에 체결 소식이 또 테슬라 혹은 우버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올지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처럼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올라오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최고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 또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73,000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터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68,000 선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해리스의 분위기가 굳혀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다우존스 편이 인텔 굴욕적 퇴출의 날, 버핏, 셀 아메리칸, 피트, SNL 작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약발았네. 네. 이 지금 어닝 위스퍼의 촌철살인의 이 사진 한 장이 나올 때 이미 예견되었다. 어닝 위스퍼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렇죠? 어닝 위스퍼의 X의 하이라이트에 항상 올라와 있던 사진이었죠. 이때 인텔은 부러워할 게 아니라 헬스클럽을 가던가 성형외과를 갔어야 됩니다. 지금 늦었죠. 자, 이미 늦었습니다. 부러워해봐야. 하루아침에 저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S&P 산하에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30개 종목 정도를 산출을 하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사이에 원래 굉장히 전통 산업 위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로 지금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지수였는데 굉장히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도 지금 또 바뀌었는데 이 엔비디아를 넣고 인텔을 뺐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나온 거죠. 에디션이 추가된 거고 딜리션이 나간 거죠. 세 종목의 변화가 있었네요. 엔비디아가 들어왔고요. 셰인 윌리엄스. 저는 사실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페인트가 저렇게 무슨, 물론 이게 고급 페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셔인 윌리엄스라든가 벤자민 무어 비싼 걸로 요즘에 벽지 대신에 페인트로 하시는 분 꽤 있어요. 홈쇼핑에도 아예 그냥 올인원으로 집안 전체를 페인트로 발라주는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도배가 그냥 절대적인 것만 아니죠. 페인트로 굉장히 자신의 감성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202호랑 101호랑 난 다른 집을 원하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뜨고 있는데 어쨌든 셔인 윌리엄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칭되는 게 있거든요. 셔인 윌리엄스가 인텔 대신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인텔을 엔비디아가 대체한 거고 다우를 셔인 윌리엄스가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우존스의 다우 그 회사가 아니고 물론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죠. 나스닥 거래소도 상장되어 있고 CMO 거래소 상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우라는 화학회사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셔인 윌리엄스도 화학이죠. 페인트니까. 자, 우리나라는 페인트 업체도 솔직히 얘네는 페인트 업체도 이거 셔인 윌리엄스 주가 보세요, 지금. 평생 올라요, 그냥. 그냥 얘네는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집안 바꾸면서 셔인 윌리엄스에만 투자하고 평생 살아도 LA 다저스 맨날 12시에 나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5일 동안, 주 5일 동안. 댓글에 맨날 달려있죠. LA 다저스 경기. 12시에 뭐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아? 이런 데 투자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경기나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우존스가 아니라 다우 대신에 셔인 윌리엄스로 들어갔고 인텔 대신에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ES 대신에 비스트라가 들어가서 요 세 개가 회색으로 된 세 개가 지금 새롭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그러니까 S&P 500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다우존스 인덱스 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884년이죠. 1884년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를 몇 년 차이 납니까? 50년대 우린 6.25 전쟁할 때 걔네는 중흥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출발점이 틀려요. 이거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못 바뀌어요. 1884년에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그 진행 중이고요. 최근의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트렌디함을 자꾸 들여오고 있다.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도 들어갔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3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암젠, 아마존, 애플, 보잉 아직 안 빠졌네요. 캐터필러, 쉐브론,
시스코. 원래 엑슨모빌하고 같이 쉐브론 있었는데 엑슨모빌 나가버렸네요. 시스코, 코카콜라, 디즈니, 그리고 다우. 다우가 이번에 퇴출되게 됐네요. 골드만삭스, 홈디포, 허니웰, IBM, 인텔도 나가게 됐네요. 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저 그 생활용품 사업부 떼냈습니다, 이제. 그렇죠? 얘는 이제 의약품입니다. JP모간 체이스, 맥도날드, 머크, 마이크로소프트, 의약품 회사, 식품 회사가 많죠. 나이키. 나이키 위험한데 좀? 그렇죠? 나이키 좀 요즘에 좀 위험한데요. 프로텍트 앤 갬블, P&G, 세일스포스, 트래블러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것도 평생 오르고 있죠. 버라이즌, 비자, 월마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월마트는 있는데 코스트코가 없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 개가 바뀌고 여기서 제일 지금 저기가 이거네요. 그렇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트렌디함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올해 180% 올랐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이 기세도 뭐 작용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갈렸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시간에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다. 그 발표 시간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잔인하죠. 잔인해요, 시장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인텔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둘이 패키지잖아요. 석유화학 정유산업. 근데 엑슨모빌이 나가고 나서 잘 됐거든요. 자, 인텔은 이걸 바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바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나가고 나서 잘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가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오른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세일스포스랑 엑슨모빌이 갈렸는데 오히려 그쵸? 오히려 세일스포스가 들어오고 뭐 나중에 가서야 좀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떨어졌어요. 편입되고 나서. 그리고 엑슨모빌은 오히려 올랐다. 뭐 이걸 바라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례가 인텔에게는 뭐 원하는 사례가 돼야겠죠. 어차피 니네끼리 해라. 뭐 다우존스 30 니네끼리 모여서 30 하든 말든 우린 주가만 오르면 되니까 해서 뭐 주가라도 오르면 다행인데 엑슨모빌처럼 주가라도 안 오르면은 이제 그쵸? 엑슨모빌도 지금은 좀 꺾였어요. 2020년 8월 달 이후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뭐 유가가 안 오르잖아요. 전쟁이 막 나도 안 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과연 저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인텔은 저걸 바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현금이 2024년도에 지금 무려 100% 증가를 했네요.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에 480억 달러를 추가해서 사상 최대의 지금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억 달러인데 4분의 1에 가까운 현금을 지금 쥐고 있다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쥐고 있죠? 이게 살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주주총회 때. 이제 너무 금액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뭐 살 게 없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일론 머스크가 사라고 했잖아요. 안 사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아무리 홍보해도 안 삽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도. 자, 지금 순현금이 지금 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을 계속 팔아가지고 순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현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주식을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고요. 지금 8분기 연속으로 주식 순매도를 했는데 지금 버핏이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절반 정도를 지금 판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파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현금 다른 걸 사려고 파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9월 30일 현재 애플 주식을 3억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3억 주도 엄청나게 많긴 하네요. 근데 지금 그 2023년도 말에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의 3분의 1에도 이제 애플은 미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애플을 팔 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세금 문제 때문인지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절반을 다 판 건지 아니면 세금 문제를 핑계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파는 건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랑 쉐보론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이게 세금 문제면 이제 다 골고루 팔 텐데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랑 쉐보론은 안 팔면서 아까 전에 지금 저희 다우존스 지수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애플은 팔고 있다. 자, 그래서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금 팔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23%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이 5개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애플 2개를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애플 스톡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하거든요. 50년째.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번역회에서 나온 책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뭐 배당을 주면은 막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CEO가 많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그 이사회 요즘에 많잖아요. 뭐 한미 사이언스니 저 뭐죠? 고려아연이니 보면은 막 무슨 이사회 사람들을 막 누가 더 많이 늘려고 막 싸움하고 지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기 워렌 버핏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이사회에 그 이사회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이사회에서 받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헛수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내이사로서 받는 돈이 자기 본업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업이 있고 이사를 그냥 양념으로 하는 거라면은 그 돈 안 받아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막 다른 본업에서 자기가 수백억 벌고 있으면은. 근데 그 이사로 받는 돈이 너무나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잖아요. 내 인생에 그 이사에서 퇴출되면 나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내 본업이 없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 잘 보이겠죠. 회사에서 내놓는 의견 다 찬성하겠죠. 왜냐면 나 사내이사 잘리면 나 없는데 돈이. 그래서 이사들이 막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죠. 내 지분이 많은 CEO가 나 아들 딸한테 증여 많이 해야 되니까 다 70-80% 지고 있으니까 나 배당 엄청나게 높이겠다. 그럼 이사들은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이사들을 다 그런 사람들만 선임해 놓은 거예요. 본업이 없고 이사로 먹고 사는 직업 이사들. 그럼 이제 그냥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 딸들한테 증여할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그 배당 많이 받고 이사들도 너도 돈 받으니까 너 계속 그 일하고 좋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버크셔 회사에는 다 대부분 아들이든 자기 부인인 수지든 전부 다 지금 지분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을 보면 더 많이 손실을 보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 이제 뭐 자기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된 거죠 이미. 몇만 명의 주주들이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버크셔 회사를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팔아요. 죽어도 자녀한테 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아예 안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열심히 재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냐면은 배당을 줄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지금 2018년도에 자사주 매입 정책이 변경됐는데 그 뒤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 제로 바이백스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 돈을 그럼 뭐 하는 거냐 지금. 애플도 다 팔아서 현금 만들어놨어. 근데 그 현금으로 보통 하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안 하고 있어. 그 현금은 100%가량 늘어요. 2배가량 늘어있고. 자, 이게 과연 주식시장의 고점을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시황이랑 상관없이 솔직히 주식시장은 시장 별로 신경 안 쓰고
맨날 그거 하잖아. 우리 뭐 버핏 지수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무슨 주식의 고점이라 팔고 그 책 보면은 주식의 시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게 무슨 주식시장의 고점 저점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를 내가 자산을 많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나도 수익을 보고 주주한테도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냥 평생 거기에 지금 몰입을 할 뿐이지.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의 그 주가만 보고 숫자만 보는 거지 무슨 거시의 환경이 어쩌고 뭐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후 해석을 하는 거죠. 버핏이 저기서 팔았네. 저거 주식시장의 고점인가? 뭐 버핏 지수 만들어가지고 버핏 지수를 버핏이 만든 적도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 지수라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걸로 보면 이제 고점인데, 자 이거 솔직히 신경도 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또 고점이다. 자 과연 뭐 이것도 지나가면서 사후 해석이 있겠죠. 이게 고점을 돌파하고 가면은 뭐 버핏은 무슨 고점을 예측한 게 아니라 거기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새로운 걸 매입하려는 거구나. 근데 고점을 생각하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가 잘 되면은 자기 자녀도 좋고 주주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 가이코가 잘 되니 안 되니 그 철도 회사가 잘 하고 있느니 철도 회사가 우리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니 많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물 회사가 옛날에 직물 회사를 샀다가 직물 회사는 중국 애들이 막 인건비로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직물 회사를 버렸고, 근데 철도 회사는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위협에 안 받고 계속 아직도 철도로 물류가 계속되니까 철도 회사는 계속 투자라고.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 매입하는 CEO를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이 와가지고 막 그 고민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거 애플을 판 게 이상하다. 고점이라서 판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94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해본 거 하고 죽을래 해가지고 단타 트레이더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이 말하는 버핏 지수로는 지금 고점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뭐 불안하고 약간 고점에 이제 온 것 같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을 챙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걸 참고하든 그걸 참고하고 뭐 다른 거를 다 합쳐서 참고해가지고 뭐 고점을 논하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버핏 옹의 생각은 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뭐 바이 아메리칸 IM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셀 아메리칸 IM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도 이거 워렌 버핏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을 정도로 팔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그게 최고의 운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메리칸을 팔고 지금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네, 어쨌든 지금 보이는 걸로는 셀 아메리칸 IM으로 뭐 바꿔야 된다. 오피니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팟캐스트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할 시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데 이제 SNL에 갔다. SNL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주현영 씨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이미지가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원래 저기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지금 주현영 씨는 지금 20번 시즌에 나갔지만 주현영 씨 역할을 하던 그 배우예요. 근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출연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이거는 뭐 트럼프가 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저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뭐 위배도 하고 있는데 뒤로 트럼프도 나와요. 자, 트럼프는 좀 더 후덕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년 전에도 부통령 저기 때 토론 때 그걸 한 겁니다. 닮았죠? 둘 다 닮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좀 너무 젊긴 한데 자, 그리고 트럼프도 나옵니다. 트럼프랑 벤스도 나오죠. 근데 이거 이수지 씨 아닌가요? 자, 트럼프는 너무 마른 것 같아요. 좀 더 후덕한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트럼프 벤스도 나오고 네, 오리지널 SNL이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랑 이 지금 해리스의 토론 장면 요것도 지금 패러디를 해서 네, 나왔습니다. 과연 이 옆모습은 진짜 닮았네요. 이 그림자 있잖아요. 이 턱부터 목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이 얼굴만 조금 더 후덕했으면 진짜 닮았는데 자, 어쨌든 이 토론 장면도 나오고
자, 골고루 나왔다. 이 원조죠. SNL 우리나라의 원조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나왔는데, 자, 저게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지금 뭐 댓글에 보면은 다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거의 미국인인 것 같아요. 투표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이 너무 치열합니다. 누가 만나 봐라. 너 뭐 헛소리 하지 마. 난리인데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 알아요, 이거. 그렇죠? 뭐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봐봐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뭐 또 난리 치겠죠. 막 너 틀렸잖아 막 하면서.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인생의 재미라면 재미겠지만 너무 거기에 저기 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딴 데 에너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오늘 인텔에 좀 빙의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인텔, 라떼는 말이야. 엔비디아 너도 늙어봐라 한번. 에이씨. 오늘이 바로 11월 4일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 날 열리게 되니까 일단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미국 대선 D-Day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실마리 대선과 연결지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초박빙 대선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를 집계한 여러 여론조사들을 집계해서 통합한 그런 수치들 차트화해 봤는데요. 일단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0.3%포인트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 48.4%, 해리스의 지지율 48.1%로 정말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질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이라 이 여론조사만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트렌드가 포착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9월 이후 치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며칠 동안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다시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막판 뒷심을 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기에 이번 대선은 정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를 한 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오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꽉 잡고 있던 주였는데요. 이 곳을 뺏길 가능성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오와주의 조간신문인 디모인이 해당 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로 해리스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를 그래프화한 사진을 또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 아이오와주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꽉 잡고 있던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꽤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은 사실 이미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된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진행했더라고요. 무려 7,457만 건의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사전 투표에 나섰을까 보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40%,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40%가 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지금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의 득표율은 지금 득표율이 아니죠. 그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그런 비중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 속에 지금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경합주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요. 지금 경합주 7곳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더 높은 곳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되겠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더 높은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로만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지금 4군데에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사전투표에서 지금 적극적인 그런 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전투표에서도 초박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31일부터 빅스 지수 갑자기 치솟더니 현재 21일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박빙인 만큼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속 앞으로의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가 함께 올라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극명하게 갈려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책들일까요? 핵심 정책 차이 한번 보시죠. 일단 에너지, 자동차, 규제, 세금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면에 해리스는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고요.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또 내연차에 대한 2천억 달러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역시나 친재생 에너지와 맞물려 있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속하겠다라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규제 측면도 볼까요?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그래도 규제 강도가 낮고 민주당이 규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 섹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것이라는 게 추측입니다. 또 세금 측면도 한번 볼까요? TCJA, 그러니까 Tax Cut and Jobs Act라는 세금에 관련된 TCJA를 연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게 트럼프 측이라면 반대로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는 부자 증세와 함께 이 TCJA를 연장하더라도 조건부로 연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겠죠. 공화당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화석 에너지, 천연가스와 오일, 원자력 측면에서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연 기관차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가 되겠고요.
다만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려 있는 정책 속 공통 분모에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중정책,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관세 인상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제조업 관련해서도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리고 핵심 제조업 측면에서는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들 동일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재배치, 그러니까 리쇼어링,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장려가 트럼프 측의 정책이 예상되는 정책이 되겠고요. 해리스 측에서는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인프라 측에서도 좀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고요. 또 공공장소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꺼낸 바 있습니다. 또 해리스는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업체 세금 공제와 주택 건설 또 재건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와 방산 측면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공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토를 재검토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자력 방어를 위해 방산에 대한 그런 규모를 좀 더 키울 수가 있겠죠. 또 자국의 국방 보안 강화에 대한 그런 니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측면에서도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민간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 추진 정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 섹터의 경우 반도체와 AI 그리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밀리지 않고 싶어 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AI,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조업, 핵심 전략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AI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건설 인프라 측면에서 부동산과 건설 인프라 수혜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우주와 방산까지도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도 있지만 공통 분모를 보이는 차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은 어느 손을 들어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쏠림이 가중화될까요? 아니면 해리스 쪽으로 쏠림이 가중될까요? 운명의 날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메말라 가면서 주도주 안에서의 힘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날 국내 증시에 또 변동성을 가지고 왔던 것은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도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팔자 공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당 초반에는 중간에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는 결론적으로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이날장에서 코스닥이 2% 가까이 내려오면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확인과 함께 2차 전지주들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는 일부 테마안에서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대형주들 위주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성적이 11월에는 늘 좋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2.7%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11월 안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4%대 지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지금 증권가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죠. 외인들도 이날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거 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37만 원 정도 라인대 장 마무리를 지었는데 증권가 기준으로 현재 48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는 지금 기아와 고려 아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기관들은 그렇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간 외에서 실망스러운 실적 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대거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날장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중에 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보다는 장중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7.4%대 상승을 보였는데 개별 이슈가 확실히 있었고요. W게임즈는 장 중간에 52주 신고가 터치하고 결론적으로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힘이 되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업황과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으로 시장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최근에는 말 그대로 말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희비가 매일매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확실히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사전 투표가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지지율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대마와 낙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 그리고 앞서 확인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루미루나 한일 단조와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위고비 관련해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해서 설키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위고비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라던가 오남용 사례들이 국내에서는 하나의 리스크로 떠오르곤 있지만 말 그대로 꿈의 약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곳에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위고비, 이번에는 관절염, 무릎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위고비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품귀 현상을 이어가고 있는 위고비, 유비케어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도 20%대 가장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 대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 실망 매물로 하락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건이나 가상화폐 쪽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까지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화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나왔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조선 쪽에 대한 이 반등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조선주들의 하방 압력에 힘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장에서 당장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 대한제강 있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개별 공시에 대한 상한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고요. 정책 이슈 11월 들어서는 어떤 걸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지만 30일에 발표가 됐었던 게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였습니다. 11월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수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나눠서 확실하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게 세부사항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해당 공시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일본 쪽의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2년 동안 2배 넘게 급증했다라는 데이터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잠잠했지만 정책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 되겠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희 다인앵커와 함께 봤던 사인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승패가 말 그대로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과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만 현재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개 경합주 안에서 동률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 안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여파로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 수혜와 피해 섹터가 더욱더 극명히 나뉠 수 있다라는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버핏의 소식이죠. 버크셔는 오히려 대선 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449조 원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대 현금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핏의 이러한 행보가 우리한테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후보별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쪽으로는 전통 에너지나 산업재 부분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안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FOMC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앞으로의 경제는 어떠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에서 보내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엔비디아의 또 다른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인텔이 지켜왔던 자리를 밀어내고 드디어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종목에 편입이 됐는데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소식은 확실히 AI 섹터가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150% 넘는 폭등을 보여왔고 인텔 같은 경우는 50%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두 종목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한 이정표가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관련돼서 전해진 또 다른 글로벌 이슈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8일부터 진행이 되고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무비자로 중국 여행이 가능한데 15일에 이 기간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를 놓고 업계 안에서도 이번 비자 면제 이슈로 인해서 중국을 향하는 관광객들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3분기 들어서 중국의 패키지 송출객이 전년 대비해서 투어사마다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점검을 해보시면 일단 오늘 코리아 밸류지수 ETF 상장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사실 부진했습니다. 3%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ETF 상장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목요일에 FOMC 있습니다. 주요 미국의 경제 이슈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변동성에 주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이번 주에 상장되는 신규 기업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해당 기업들의 일정들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주요 변수들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종목들,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로만 더 들어가서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가량, 나스닥은 0.8%, S&P 500 지수도 0.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인텔이 호실적 이후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요일장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좀 부진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 지난 한 주 동안에는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엇갈렸습니다. WTI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약간의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오펙 플러스가 12월로 예정돼 있던 증산을 한 달 더 연기한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금값은 소폭 사상 최고치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또 주요 지표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미 노동부가 공개하는 10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10월 미 고용이 12,000건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예상치가 10만 건이었는데 정말 크게 하회했죠. 이유를 찾아보니까 허리케인과 보잉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여전히 청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시그널들 나왔습니다. 또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46.5를 기록했는데요. 이 또한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대선과 11월 FOMC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난 뒤에 과연 제조업의 반등이 이루어질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되겠죠. 현지 시간 기준 5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6일부터 7일에 걸쳐서 11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일정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한번 볼까요? 이날 아마존과 인텔이 특히 빛나는데요. 아마존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인텔도 7%대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 외에 다른 반도체주 보시면 브로드컴과 AMD는 내렸지만 엔비디아 2% 가까이 올랐고요. 퀄컴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더 매도했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만큼 금리에 민감한 유틸리티 또 부동산 호재를 입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혹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을 ETF 시장 동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른 ETF들 초록색으로 그리고 내린 ETF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ETF들 보니까 대부분 인버스 ETF였습니다. 인버스 ETF가 되겠고요. 또 이것도 인버스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는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다 같이 받은 한 주였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짝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빅스 지수 관련돼 있는 ETF 대체로 다 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빅스 지수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빅스 지수가 지난 5거래일 동안 14% 이상 올라왔는데요. 특히 10월 31일,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한 시점부터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대선 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없기에 빅스 지수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이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하루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BC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9% 그리고 트럼프가 46%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다음 여론조사도 함께 보시죠. 뉴욕타임즈와 시에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펼쳤습니다. 7개 경합주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는데요. 7개 경합주 중에서 4곳에서 지금 해리스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8% 각각으로 동률,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도 47%로 동률을 보이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이오와주의 조간신문인 디모인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이오와주를 콕 집어서 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지율 표를 한번 보시면요. 카멀라 해리스가 47%, 도널드 트럼프가 44%로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여론조사 한 가지 더 보시죠. MBC가 진행을 했습니다. MBC 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되겠는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49% 대 49%로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초박빙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 발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보시죠. 운명의 한 주가 되겠는데 일단 11월 4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10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그리고 ISM의 서비스 PMI도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6일부터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게 되겠죠.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11월 FOMC 회의 2일차 목요일 날 맞이하게 되고요. 이날 기준금리 결정되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그 코멘트에 따라서도 시장 움직임 나타난 점 체크하시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 또 마지막 날에는 11월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공개됩니다.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시장이 마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고 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1월 4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앞서 간단히 쭉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쪽 일정이 대부분이고 대형 이벤트들 이렇게 한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3개나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주는 정말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미국 대선 있고요. FOMC도 있고 또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 기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3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은 지금까지는 결과는 오리무중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섣부르게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 영향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바뀔 거니까요.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집이라고 하는 어젠다 47만 보더라도 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상하원과 하원의 이 선거도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는데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등등등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대선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일단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이 비교적 대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이건 중장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예상만 해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후반에 가서 결론이 좀 나올 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워낙 시장이 백중세이기 때문에 이 대선 상황이 백중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역시 이번 주 내내 사실 이런 관망 분위기가 짙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준 FOMC는 25p이나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나온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역시 이제 경기부양책 규모겠죠. 시장에서 원하는 10조 위안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라든가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역시 이제는 중국 증시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M7 주가, M7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만 이번 달에 남았고요. M6까지가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죠. 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알파벳하고 지난주 마지막에 나왔던 아마존 정도만 주가가 좀 올랐고 나머지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에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큰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 좀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 섣불리 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을 좀 짚어보면 주가가 사실은 M7들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예민한 상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끄집어낸 게 결국은 AI 관련된 좀 과도한 자본주 추측, AI 투자가 너무 과도해서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난 6월, 7월에 의해서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좀 어거지로 시장이 뭔가 좀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낀 이런 부분에서 어거지로 어떤 하락의 근거를 끌어낸 상황이 아니냐. 결국 이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역시도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이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의 이 어떤 그 미국 주식의 투자 패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지난주에 서학개미 1위 종목이 메타입니다. 좀 의외죠. 그리고 2위는 슈드라고 하는 잘 아시는 미국의 성장 배당주 투자하는 이 ETF 상품, 3위가 미국 제20년물 레버리지 3배 상품, 이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10위에 팔란티어가 올라와 있던 거, AI 솔루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좀 10위권에 올라왔다는 것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팔란티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서학개미들도 이런 어떤 시장의 예민함, 불안감들을 좀 느끼고 이렇게 투자의 패턴에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ETF 상품들,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들 이제 수익률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명징하게 결과가 게임 관련된 ETF 상품이 순매수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이 점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수익률 상위 1위를 차지했던 상품이 라이스 게임 테마 ETF인데 이게 5.8%가 올랐고요. 두 번째가 타이거 게임 K 게임 ETF 상품인데 이게 5.2%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 2위가 다 게임 관련된 ETF 상품이라는 얘기죠.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8% 기록한 거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지난주에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게임주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3개월 만에 중국의 게임 판호, 즉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게임 이 행사죠. G스타 개막을 앞두고 신작들 잇따라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더 큰 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 올 들어서 뭐 제일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됐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에 부담이 적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지지난주에 똑같은 월요일 날 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엔터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엔터주가 상위권에 두 상품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게임주가 두 상품이 1, 2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가장 부진한 두 섹터가 최근 들어서 반등 기미를 보인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레스토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TGI 프라이데이 잘 아시죠? 한 20여 년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양식 이 레스토랑 이 붐을 이룰 때 이제 그 붐의 주역이었던 이제 외식 업체인데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0여 개국에 있고 가맹점도 좀 있고 이제 직영점도 많고 한 그런 이 업체인데 이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보면 뭐 외식업체들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팬데믹 이후에 외식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TGI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생선 타코 전문점인 루비오스 코스탈 그레 그다음에 해산물 레스토랑인 레드랍스터 같은 데도 이미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다 해산물 쪽인 회사들이랑 같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긴 한데 일단 TGI 얘기는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자본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전형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식업체들 어려운 거에 어떤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외식업체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영향 당연히 있겠고요. 경쟁업체들이 워낙 또 많이 늘어난 영향도 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워낙 올랐죠. 인플레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뀐 거, 즉 비싸졌으니까 외식을 줄이고 뭐 자기가 직접 식재료를 사다가 조리를 해 먹거나 아니면 조리 제품 있죠, 레토르트 식품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9월에 0.4% 전월비 상승하는 등 견조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난주에 나왔던 10월 고용 지표는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좀 그 지표, 그 통계 수치에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상승하는데 별 뭐 악재가 안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과 이 소비 관련된 이 지표들을 견조하다 보니 붐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외식업체들 어려운 거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밴드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11월 이제 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11월에 들어가는 건데 원래 11월이 장이 좋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월별 수익률에서 사실 뭐 11월이 가장 좋다는 거는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사가 어제부터 엄청 좀 저도 기사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1980년부터 이제 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44년 동안 월별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11월 달에가 지금 2.78%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월은 이제 1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높을 네. 수밖에 없는데 1월이 2.24 그리고 3위는 이제 7월로 2.1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것도 조사해 보니까 11월이 이제 44번 중에 이제 28회로 64%의 확률로 플러스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훨씬 높네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물론 최상위는 아닌데 7월 달이 66%의 확률로 플러스 나니까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2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11월 달 시장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11월에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12월 달 수익률이 그쵸. 좋았을까를 그게 궁금하죠. 좀 네.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게 일단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에 진입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린 신규로 이제 투자하는 시기가 11월 달에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하위 월이 9월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최하위 월이 10월이었습니까? 9월하고 10월은 아주 안 좋은 장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11월에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절성이 좀 있는 거죠. 기저효과 뭐 이런 것도 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는 11월인데 그렇죠. 미국 대선은 이제 4년마다 그렇죠. 11월 첫째 주에 이제 되는데 미국 대선에 있었던 해의 11월 수익률은 무려 이제 평균보다도 높은 3.4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아무래도 선거 이전에는 사실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뭐 투자를 뭐 집행 안 하는 그런 제조업체들을 설문조사를 해서도 보면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렇죠. 투자를 다시 재개하면서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한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내놓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공약들이 요게 기대감으로 좀 더 반영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이 11월이 이제 진행 중인데 올해도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뭐 100% 확신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게 60몇 %였으니까 네,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이제 네. 통계를 바탕으로 상승 확률이 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또 11월에 대선이 있는 해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달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요즘에 오늘 네. 장이 좀 유동성도 좀 마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예.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10번 중에 6번은 올랐고 네, 네. 10번 중에 10번 중에 이제 4번은 이제 하락했었다 이건데 역시 이제 말씀하신 44번의 통계를 보면 올해는 60으로 가려나요? 40으로 가려나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네. 사실 이제 이번 주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거의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예. 높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대했던 거가 이제 그대로 된다면 사실 악재로서의 어떤 큰 작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가 새롭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가 크게 또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리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대응의 영역이지 그쵸. 이걸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번에 아마 또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도 뭐 나오고 했고 외신들 주말에 나온 외신들도 좀 보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좀 단기 충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몇 사람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 기존에 있던 거가 좀 바뀌는 또 그런 변동 불확실성이 그쵸. 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지난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트럼프가 많이 됐을 때 정책에 대한 반영도가 즉각 나타날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우려감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시는 그런 칼럼도 하나 봤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전부 하는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거를 전부 해서 뭐 수입을 한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트럼프 공화당이 상원 야원하면 하원 다 장악한다고 하면 했을 때. S&P가 오히려 오른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예. 부분이 저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됐긴 했는데. 아니 제가 그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네. 이제 사실은 이게 애매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원은 뭐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이겨서 이제 이를테면은 소위 말해서 여소야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이 누가 가져가든 간에 이제 이게 의회가 엇갈리면 뭐 어떤 정책 같은 걸 뭘 펼칠 때 이게 하원은 통과해도 상원에 통과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네네. 어차피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게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그게 시장에는 좀 명쾌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저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 뭐 갑자기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단기적으로 충격은 오겠지만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로 가면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한국말은 이제 끝에 결론이 중요한 건데 예, 결론이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이나 이제 향후에는 증시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뭐 보고 이거 있습니다. 참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미국 하나만 지금 잠재 능력을 웃도는 그런 네. GDP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잖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오른다 이게 미국과 관련돼서는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뭐 우리 시장에서 특별하게 뭐 네. 워낙에 해외 쪽에 대형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끄집어낼 만한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섹터로 조금 들어가 보면 앞서 뉴스 브리핑 때도 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들 사실 이 두 섹터는 올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전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또 좋았던 섹터들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올해 내내 좀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 조금 분위기가 네. 이게 좀 올라가려나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엔터주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로제 아파트 얘기를 저도 좀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흥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엔터주를 뭔가 끌어올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로제 아파트가 이제 사실은 이 수익으로 크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음원을 유통하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YG 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음원을 담당하고 해외 음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그러면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만 예. 이게 투자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이것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걸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한국이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 해서 이게 매출로 진짜 연결될 것인지에는 의문점이 있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저하고 흐름이 지금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 불거졌던 나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그 곡이 좀 잘 나가는 것도 향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하이브 말고도 다른 엔터주에도 약간 영향을 미쳤던 미니진 관련한 이슈도 지금은 거의 이제 예. 마무리 수순으로 그런 것 되면서 같아요. 거의 이제 제로 노출 수준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실적 같은 성장 면에서도 있어도 지금 사실은 엔터 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엔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또 이제 기간의 순매수가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본다면 장기 소외된 주가가 좀 실적 정상화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종목은 좀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주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뭔가 담아 볼 만한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엔터주가 사실 정말로 안 좋았던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작년에 초반에 너무 오버슈팅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사가 작년에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전부 세 개사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 이제 너무 장밋빛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 빈집 상황에서 지금 기관들은 많이 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만 조금 더해주면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내년에는 정말 이제 뭐 많은 종목에서 완전체 컴백, 그러니까 메인 IP들이 완전체로 컴백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또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더 부진하게 좀 나타나는 성장률이 꺾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와 큰 상관이 없는 업종에서의 그렇죠. 그런 관심이 좀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좀 이사님은 좀 보세요? 사실 지금 기술적이라든지 펀더멘털적으로 내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확실하게 성장세로 나타나는 종목이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인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사실 그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상당히 자본이 많음에 나오면서 주가는 정말로 크게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실적으로도 사실 블랙핑크 활동이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실적 반등이 가장 크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실적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 이제 크게 인기몰이를 했던 과거 IP들을 대거 소환 중인데 지금 2NE1이 컴백을 했고요. 맞아요. 예. 네. 여기에 G드래곤도 무려 7년 4개월 만에 파워라는 신곡을 10월 말에 발매를 했는데 이것이 동남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G드래곤이 YG 엔터 소속이에요, 지금도? 그 소속은 저도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예. YG 엔터의 주가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뭐 뉴스에서는 G드래곤이랑 YG 엔터랑 좀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분명히 방향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결국 이렇게 사실 YG 엔터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블랙핑크 단일 IP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우려감을
모든 IP들을 가동해서 좀 해소시키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회사 측 입장인 것 같고, 또 이제 신규 IP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성공적인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빌보드를 포함해서 좀 매체들에서 좀 극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잘 준비된 그런 IP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월드 투어를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를 좀 더 확장시키고 매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그 블랙핑크 완전체가 하반기쯤에는 이제 컴백을 하는 예정인데, 이익 성장률에 있어서는 그래서 Y엔터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가에 좀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대장주라고 하시는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그쵸. 뭐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 역시 뭐 메인 IP인 BTS가 내년에 이제 완전체로 컴패하면서 수익 성장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현재는 지금 맏형 진, 그리고 이제 제이홉이 지난달에 제대를 했고요. 내년 6월 말 멤버 전원이 이제 군필자가 되는데, 이전에 보시면 이제 싱글 앨범들이 매출이 좀 나오면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이에 반응할 것이다. 일단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다른 그 엔터사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게 신인부터 고연차까지 어떤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되게 매우 탄탄하다라는 점인데요. 중장기적 성장이 그래서 좀 가능하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연차 라인업인 투어스라든지 아일릿, 보이넥스토어, 캐치아이 등이 지금 팬덤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계속 나오는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팬과 아티스트 간의 양방 소통을 해주는 위버스 플랫폼에서 유료화 전환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처음으로 일부 구독형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익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른 엔터에서의 차별점이고,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엔터하고 게임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를 않아서 네. 게임주는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주가는 정말 많이 하락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예,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일단 내년까지 신작에 대한 발표가 가장 다수작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년까지 7개로 가장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들의 트렌드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사전에 조금 반영되는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은 게임을 좀 이렇게 내보내는 회사들의 그 중에서의 히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점에서 NC서부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 뭐 TL이라고 이제 4분기에 출시한 게임의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북미를 위주로 꾸준한 접속이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니 오브 모나크라고 새롭게 발매하는 게임이 사전 예약을 지금 400만 원 돌파했다는 기사가 이제 주말 사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서는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최근에 또 차트 흐름도 상당히 지금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면서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그 신규 상장 종목도 예.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 매출도 안정적이고 팬덤이 좀 확실한 그런 서브컬처 경향의 게임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판호가 나온 상황에 이것이 내년 실적으로 분명히 연결될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이 게임 주력 게임이 이제 승리하신 니케라는 게임인데, 이 니케 2주년을 맞이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 이슈와 또 내년 중국 발매 이슈까지 합쳐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보호회수가 내년 1월 말에 아주 크게 좀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시프트업 이 게임 중에서는 두 회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시장 쭉 한번 네. 이사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참 네, 쉽지 사실 않은 한 주가 될 이번 것 주 같습니다. 시장은 뭐 처음부터 다 미국 이슈부터 네. 시작해서 끝도 미국 이슈로 끝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초반부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다른 결과에서는 오히려 업 사이드의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여기서 너무 뭐 줄인다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는 이제 8일 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쵸.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거의 25bp 인하를 글쎄요. 지금 거의 98% 확률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뭐 확실하다. 근데 다음번에는 확률 인하가 될지 동결될지 아직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은 일단 선거 결과 이후 증시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직도 3분기 실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가 있는 종목은 물론 지금 사전에 알 수는 없겠지만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주가가 하방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워낙에 대형 이벤트들이 많아서요. 특히 주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더 보시는 게 그게 좀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는 김 이사님 말씀 저도 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마켓나우 1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